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회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4회 예상 문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실습 파일은 테스트 4번 파일을 열어서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실습 파일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기본 작업 문제가 되겠고요. 문제 배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 문제 바로 볼게요.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즉 아래쪽에 나온 그림을 참고해서 데이터 입력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소갈로 1번 문제 당연히 어렵지 않고요. 해당 부분에서 오타가 없도록 조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소갈로 1번 문제를 저도 같이 타이핑을 할 건데요. 해당 문제 풀이를 볼 필요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1번 문제 저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번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곳은 A3셀이다. 그쵸? 자, 해당 셀에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3셀 9분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의류를 타이핑한 다음에 의만 치면 자동 완성이 된다. 그쵸? 해당 자동 완성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열에 데이터를 입력했는데요. 해당 데이터보다 해당 연럽이가 좁은 경우에 해당 부분에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된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럽이가 데이터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명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동일하게 D열에서도 해당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에 맞게 연러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열 입력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F열도 늘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든 데이터를 타이핑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오타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지만, 자, 해당 문제 입력할 때 오타가 없도록 조심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각 2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해서 총 10점의 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바로 볼게요. A1에서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을 제목이 행 높이를 28로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행 높이 설정하는 거 저희가 많이 풀어봤었다, 그쵸? 자, 1행, 2행, 3행이 있고요. A열, B열, C열이 있다고 했을 때 행높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해당 행머리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행높이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여러 영역이 있네요. 자, 이러한 여러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H3셀에 어떤 교육 후 점수 빼기 교육 전 점수라는 메모를 삽입하라고 하고요.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 지정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A3에서 H13 영역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을 성적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해당 영역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를 설정하고요. G3과 H13에 대해서는 대각선 모양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 소갈로 2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겠다, 그쵸? 자, 해당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어볼게요. 자,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A1에서 H1 해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게요. 자, 우선은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다, 그쵸?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하네요. 셀 스타일 제목 2로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스타일 그룹에 보면 해당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클릭하게 되면 제목 2가 여기에 있네요. 그쵸? 해당 제목 2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 높이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행 높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1행 머리글 쪽에서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행 높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 보면 28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28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요.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요.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3에서 A4 영역, 우선은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맞춤 그룹에 해당 부분 클릭해서 하나씩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요. B3, B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C3, C4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A5에서 A7 영역, 해당 영역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A8에서 A10 영역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해당 영역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개의 영역이 더 남았네요. 자, 해당 영역도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당 영역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H3에서 H4 영역, 해당 영역도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많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3셀에 대해서 메모를 삽입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H3셀을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메모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메모 삽입 클릭해 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교육 후 점수 빼기 교육 전 점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메모에 대해서 나머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메모가 있는 테두리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메모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보면 맞춤 탭이 있다. 그쵸? 맞춤 탭으로 들어가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자동 크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크기를 클릭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메모에 입력된 내용에 맞게 메모 크기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H3셀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메모가 항상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A3에서 H13 영역이네요. 자, 우선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하도록 할게요. A3부터 H13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영역에 대해서 이름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쪽에 있는 이름 상자에 문제에 제시된 성적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범위의 이름을 성적표라고 정의한 것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이네요. A3에서 H13 영역, 해당 영역 동일합니다. 해당 영역에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글꼴 그룹에서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테두리가 설정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G13과 H13 영역이네요. 자,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대각선 모양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 서식에서 테두리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그쵸? 테두리 탭으로 들어가서 대각선 모양을 설정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과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 모양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해당 부분에 대각선 모양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이하고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기본 작업 3시트의 해당 영역으로 가지고 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엑셀의 워크시트가 있고요. 엑셀 워크시트 바깥쪽에 어떤 텍스트 파일이 있는 거죠. 텍스트 파일은 .txt와 같은 파일이 될 텐데요. 아무튼 엑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가지고 오라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채용 담당자.txt 파일이라고 하고요.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즉, A, 쉼표 B, 쉼표 C와 같이 어떤 데이터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데이터를 엑셀로 불러오는 것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어볼게요. 자, 저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채용 담당자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저희가 가져올 파일이 되겠는데요. 해당 파일을 보게 되면 쉼표를 통해서 각 데이터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해당 쉼표를 구분 기호로 해서 해당 데이터를 엑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파일은 종료를 할게요. 자, 그리고 해당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문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B2셀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B2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해당 셀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보면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고요. 레거시 마법사로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에서라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있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위쪽에 실습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채용 담당자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과 너비가 일정함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말 그대로 데이터의 너비가 일정할 때는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 보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의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분 기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탭을 체크 해제하고요. 쉼표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에서 쉼표를 선택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쉼표를 선택해 볼게요. 자, 쉼표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있던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각 데이터들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의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어떤 각 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해당 단계에서는 따로 설정할 건 없겠고요. 아래쪽의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위치할 곳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해당 부분을 실행할 때 B2셀을 클릭하고 실행했으므로 자동으로 B2셀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해당 부분에 B2셀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채용 담당자라고 하는 파일이 엑셀의 워크시트로 잘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이렇게 소갈로 3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가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네요. E3에서 E22 영역에 대해서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 문제는 저희가 파트 1에서 풀어보았던 유형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쵸? 자, 데이터는 기타 골뱅이로 구분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데이터를 구분할 구분 기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타를 입력하게 되면 저희가 구분 기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에 보면 구분 기호를 골뱅이로 설정을 해서 텍스트 나누기를 수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은 제외를 하라고 하네요. 자,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A, B, C, D 골뱅이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할 건데요. 골뱅이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해당 부분과 해당 부분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때 해당 부분이 첫 번째 열이 될 거고 해당 부분이 두 번째 열이 될 건데요. 두 번째 열은 제외를 하라고 하므로 해당 부분을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텍스트 나누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당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 문제의 텍스트 나누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E3에서 E22 영역, 해당 영역이 되겠네요. 해당 영역에 대해서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자, 해당 텍스트 나누기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텍스트 마법사가 나타나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골뱅이로 구분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의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구분 기호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기타를 선택해 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기타 중에 골뱅이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탭은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데이터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데요. 해당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부분과 해당 부분으로 구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 보면 두 번째 열은 제외를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이 첫 번째 열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이 두 번째 열이 될 건데요. 해당 두 번째 열을 제외를 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두 번째 열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보면 열 가져오지 않음이라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해당 열은 가지고 오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다. 그쵸? 해당 열 가져오지 않음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의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봤던 골뱅이 뒤에 있던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요. 아이디에 해당하는 첫 번째 열만 데이터를 잘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나누기 문제도 풀어보았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소괄로 3번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추가 문제에서는 가져온 텍스트 파일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두 문제 모두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잘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의 문제 배점은 40점이 됩니다. 즉, 소괄로 1번부터 소괄로 5번까지 해서 총 8점의 배점인데, 5문제이기 때문에 40점의 배점이 되는 거죠. 자, 계산 작업의 배점은 크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괄로 1번부터 바로 볼게요. 표 1에서 팀명에 대해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을 하라는 것 같네요. 그리고 팀명 괄로 국가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8점이 되고요. 팀명과 국가를 이용해서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라고 하네요. 팀명이 이렇고요. 국가가 이럴 때는요. 팀명은 대문자로 변환을 하고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어퍼와 프라퍼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앰퍼샌드 결합연산자도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어퍼 같은 경우는 인수로 주어진 문자열이 있을 때 해당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변환을 하는 함수가 어퍼 함수가 되고요. 프라퍼 함수 같은 경우는 단어의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을 하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하는 함수가 프라퍼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팀명은 대문자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퍼 함수가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팀명이 있는 첫 번째 셀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 보니까 B3셀을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3셀을 지정을 하고 앰퍼샌드로 괄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앰퍼샌드로 괄로라는 문자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앰퍼샌드로 국가를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프라퍼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는 C3셀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C3셀의 국가를 앞에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프라퍼 함수를 작성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있는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앰퍼샌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소괄로 1번 문제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의 소괄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해당 팀명에 대해서는 전체를 대문자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앞의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D3셀을 클릭하고 수식을 바로 작성해 볼게요. 자, D3셀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팀명에 대해서 대문자로 변환하기 위해 어퍼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팀명에 있는 B3셀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앰퍼샌드로 괄호를 열어주시는 거를 연결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앰퍼샌드. 이번에는 국가에 대해서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기 위해 proper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가가 있는 C3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앰퍼샌드로 닫는 괄호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수식 입력하셨으면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결과가 잘 출력이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서 소괄로 1번 문제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시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등급표를 참조하여 평균에 따른 등급을 해당 영역에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8점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100에서 90 같은 경우는 1등급, 90에서 80은 2등급, 80에서 70은 3등급, 70 이하는 4등급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즉 아래쪽 예제를 보게 되면 평균이 99.5일 때는 1등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매치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매치 함수는 학습을 했었는데요. 한번 매치 함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입니다. 이때 찾을 값이 첫 번째 인수로 나오고요. 해당 범위에서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입니다. K가 0일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2, 4, 5, 3, 7, 1 이런 범위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5라는 숫자는 해당 범위에서 존재하는 상대 위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인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예제를 보게 되는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일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유사하게 일치하는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매치 함수 같은 경우는 찾을 값이 첫 번째 인수로 나오고요. 해당 찾을 값이 존재하는 어디에서 해당 범위에서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예요. 이때 K라는 인수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자, K라는 인수가 0일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유사하게 일치일 때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유사하게 일치할 때 범위가 오름차순인 경우가 있고요. 내림차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오름차순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림차순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유사하게 일치일 때는 범위가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오름차순일 때는 마지막에 K 인수를 1로 지정하면 되고요. 내림차순일 때는 마지막에 인수를 마이너스 1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K가 0일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나오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닌 유사하게 일치일 때는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는 K를 1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는 K를 마이너스 1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은 2급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진 않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 해당 매치 함수의 인수를 1 또는 마이너스 1로 지정하는 문제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해당 개념도 함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괄로 2번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산 작업의 소괄로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평균에 따른 등급을 구하라고 합니다. 즉, 해당 평균을 등급표를 이용한 등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때 평균이 99.5 같은 경우는 해당 등급표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죠. 84도 당연히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아닙니다. 즉, K를 1 또는 마이너스 1로 지정하면 되는 문제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등급표를 보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K를
1이 아닌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지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바로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해당 제3셀을 클릭하고요.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매치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매치 함수 적어주시고요. 찾을 값이 나오는데요. 평균이 나오겠다, 그쵸? 평균에 따른 등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평균이 찾을 값이 될 거예요. 자, 해당 평균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범위는 해당 범위가 되겠네요. 자,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3셀부터 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등급을 구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할 거잖아요.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해당 등급표는 변동이 되면 안 되고 고정이 되어야 되는 범위다. 그쵸? 자, 그래서 F4키로 해당 범위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정확하게 L치가 아니기 때문에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해당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는 K를 1로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로 지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당 등급표는 내림차순이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인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매치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 보면 어떤 상대 위치가 나올 텐데요. 마지막에 등급을 같이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앰퍼샌드를 적고 등급을 같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셨으면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9.5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표시가 되고요. 84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자, 한번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문제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맞게 등급이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치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해당 문제를 마무리해 볼게요. 자, 제3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쵸? 자,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자, 매치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로 찾을 값이 나온다. 그쵸? 자, 해당 평균에 따른 등급을 구하기 때문에 해당 평균을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I3셀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치 함수에서 사용할 범위가 나온다. 그쵸? 자, 해당 등급표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할 거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범위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매치 함수의 마지막 인수를 지정해야 되는데 해당 인수가 0일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등급표에서 100점, 90점, 80점, 70점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죠. 자, 정확하게 일치가 아닐 때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합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해당 범위에 따라서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하게 될 텐데 1은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 마이너스 1은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당 범위를 보면 내림차순이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매치 함수의 마지막 인수로 마이너스 1을 지정해서 해당 수식을 완성한 게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헷갈리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1, 3, 2, 4와 같은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오름차순은 올라가는 거예요. 1, 2, 3, 4와 같이 갈수록 범위가 올라가는 것이 오름차순이고요.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4, 3, 2, 1과 같이 갈수록 범위가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자, 문제에 보면 100, 90, 80 이렇게 갈수록 범위가 내려간다. 그쵸? 그래서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수로 마이너스 1을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이해하면 자, 2급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2번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주문 금액이 40만 이상이고 60만 이하인 주문 금액의 합계를 해당 셀에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8점이 되겠습니다. sum if s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sum if s 함수를 사용하라는 것은 조건이 2개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자, 문제에 보면 주문 금액이 40만 이상이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고요. 60만 이하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네요. 자, 그래서 sum if s 함수를 통해서 주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sumif 함수와 sumifs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sumif 함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수로 조건 범위가 나왔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에 합계 범위를 통해서 해당 수식을 작성했었습니다. 자, 해당 내용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해당 조건 범위에 대해서 해당 조건을 비교하고요. 조건에 일치하는 셀에 대해 합계 범위, 즉 해당 합계 범위에서 합계를 구하라는 의미가 SUMIF 함수가 되고요. 해당 부분에 조건이 여러 개이면 SUMIF S 함수가 되겠다. 그렇죠? 자, SUMIF S 함수일 때는 합계 범위가 먼저 인수로 나옵니다. 자, 해당 부분 기억나시죠? 자, 해당 부분을 헷갈리지 않는 팁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SUMIF S 함수에서는 조건이 몇 개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합계 범위를 앞에 먼저 적어주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UMIF S 함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수로 합계 범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범위가 나오고 해당 조건 범위에서 비교할 조건 1번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에서 비교할 조건 2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조건에 맞는 셀들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가 SUMIF S 함수가 됩니다. 자, 글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자, 해당 수식을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자, 우선은 SUMIF S 함수를 먼저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합계 범위가 나올 텐데요. 자, 합계 범위가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조건 범위가 나올 텐데 주문 금액이 있는 곳이 조건 범위가 되겠네요. 자, 주문 금액이 있는 범위, 자, 주문 금액이 있는 범위를 지정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주문 금액이 있는 곳에서 비교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40만 이상이다. 그쵸? 자, 이때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만 이상이기 때문에 부등호 적어주시고요. 40만이라고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조건 범위 두 번째가 나올 텐데요. 동일하게 주문 금액에 대해서 조건을 확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 금액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동일하게 부등호를 작성할 때 큰 따옴표 안에 60만 이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소괄로 3번의 문제풀이도 완료가 되겠네요. 자, 해당 문제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의 소괄로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주문 금액에 대해서 주문 금액이 여기 있습니다. 주문 금액에 대해서 주문 금액이 40만 이상이고 첫 번째 조건이 되겠네요. 그리고 60만 이하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주문 금액의 합계, 해당 부분에서 바로 합계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주문 금액의 합계를 D22셀 해당 셀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D22셀을 클릭하고 바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22셀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할게요. 해당 부분에서 SUMIF S 함수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합계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주문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주문 금액에 대해서 조건을 비교하기 때문에 합계 범위와 조건 범위가 동일하겠네요. 자, 동일하게 주문 금액이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조건 범위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주문 금액이 40만 이상이에요. 자, 큰 따옴표 안에 부등호를 먼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고요. 40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 범위,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 범위에서 적용할 조건 60만 이하라는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UMIF S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주문 금액이 40만 이상이고요. 60만 이하인 주문 금액의 합계를 잘 계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호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 학년이 1학년이고 성별이 남인 점수의 최대 점수와 최저 점수를 구하여 표시 예와 같이 I22셀에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자, 표시 예를 보게 되면 최대 점수가 95점이고요. 최저 점수가 44점일 때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도록 수식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해당 영역에서 알맞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즉, 저희가 따로 조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역 내에서 조건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dmax와 dmin 함수를 사용하고요.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그쵸? 자, D로 하고요. 함수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Dmax나 Dmin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인수로 나오는 형태는 모두 동일한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되겠습니다. 즉, 필드 제목과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산하고자 하는 열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열 번호를 지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명의 주소를 지정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건 같은 경우에 조건을 지정할 때 필드명과 조건을 함께 구성해서 범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dmax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어떤 인수들을 지정한 다음에 앰퍼샌드로 슬래시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dmin 함수를 통해서 해당 수식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자, 저희가 소갈로 4번 문제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통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풀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문제에서 포인트는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조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쵸? 학년이 1학년이고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해당 범위에서 조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학년과 1학년, 성별과 남으로 해서 필드명과 조건으로 구성되는 범위를 이렇게 조건의 인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바로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해당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바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바로 작성해 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등호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조건에 맞는 최대 점수를 구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 dmax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즉 해당 범위 전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열번호 또는 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최대 점수를 구할 거죠. 그래서 해당 점수가 있는 I12셀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또는 열 번호를 4로 지정해 주셔도 돼요. 자, 1열, 2열, 3열, 4열이 되기 때문에 4라고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셀의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문제에 보면 학년이 1학년이라는 조건과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그리고 앰퍼샌드로 슬래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한 번 더 연결해서 최저 점수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min 함수 적어주시고요.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 범위 적어주신 다음에 열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또는 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열 번호 또는 셀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자, 해당 I12셀을 동일하게 지정을 하고요. 동일하게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년과 성별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dmin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은 다음에 엔터 버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결과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아래의 점수 비중을 참조하여 최종 점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점수 비중이 중간고사는 40%, 기말고사 40%, 과제 10%, 출석 10%로 해서 계산하라는 것 같습니다. 단 오류 발생 시에 최종 점수의 미완성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if error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if error 함수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인수 1이 먼저 주어집니다. 인수 1이 오류이면 인수 2를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수 1을 그대로 표시하는 함수가 if error 함수가 됩니다. 즉 if error 함수가 있을 때 인수 1이 주어진다. 그쵸? 해당 인수 1이 주어졌을 때 해당 인수 1이 오류가 아니면 인수 1을 그대로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인수 1이 오류라고 했을 때 인수 2로 지정한 부분이 출력되는 함수가 if error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의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과제 출석에 대해서
인수 1에 작성을 하고요. 해당 결과가 오류일 때 인수 2 부분에 미완성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수식이 완성될 것 같네요. 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자,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소갈로 5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의 소갈로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최종 점수를 해당 영역에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보면 점수 비중이 나타나 있는데요. 해당 점수 비중을 이용해서 우선은 최종 점수를 구해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F26셀을 클릭하고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 비중에 맞게 우선은 계산을 해볼게요. 중간고사가 있는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은 40%의 비중이기 때문에 0.4를 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도 비중이 0.4다, 그쵸? 그리고 나서 과제에 대해서는 10%이기 때문에 0.1을 곱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석에 대해서도 0.1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문제에 제시된 점수 비중에 맞게 결과가 나오겠다, 그쵸?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잘 나타나는데요. 해당 부분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오류 발생 시에 최종 점수의 미완성으로 표시만 하면 해당 문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F26셀을 클릭을 하고요. 해당 부분에서 if error 함수를 작성할게요. 자, if error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인수 1이 방금 계산한 부분이 되겠고요. 해당 인수 1이 오류가 없으면 인수 1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해당 인수 1이 오류일 때 인수 2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 1이 오류면 인수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해당 부분에서 문제에 제시된 미완성이라고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f error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 1이 오류가 아니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오류 부분에 대해서만 인수 2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최종 점수의 결과가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문제 배점은 20점이 됩니다. 그쵸? 자, 분석 작업 소괄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자, 해당 문제의 유형은 부분합 관련 문제가 되겠네요. 자, 부분합 관련 문제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핸드폰 제조사별 판매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제조사별 연간 판매량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연간 판매량 합계를 먼저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상반기 판매량과 하반기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두 번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제조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렬하라고 합니다. 즉 해당 부분합 문제를 풀 때 선행되는 작업이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쵸? 정렬을 한 이후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부분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와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즉 합계를 처리하고 평균을 처리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합에 표서식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도 저희가 풀어봤던 유형이다. 그쵸? 해당 부분에 표서식을 흰색 표 스타일 밝게 1로 적용을 하라고 합니다. 즉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저희가 부분합을 수행한 이후에 A3셀부터 해서 E26셀까지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의 부분합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당연히 어렵지 않겠다, 그쵸?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의 소갈로 1번 부분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분합을 수행할 때 선행되는 작업이 정렬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데이터에서 정렬을 먼저 수행해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데이터가 있는 곳에 아무 곳에 셀을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들어가게 되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이 있습니다. 그쵸? 해당 정렬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제조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정렬 기준이 제조사가 되겠네요. 제조사 필드를 설정해 주시고요. 자, 오름차순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사별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고요. 이어서 부분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요 그룹에 부분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클릭해서 하나씩 설정해 볼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제조사별 연간 판매량의 합계를 먼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를 그룹화 항목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합계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사용할 함수는 합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판매량의 합계이기 때문에 계산 항목으로는 연간 판매량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사별로 해서 연간 판매량의 합계가 이렇게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상반기 판매량, 하반기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리본 메뉴 상단의 부분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클릭해서요. 이번에도 제조사별로 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은 제조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가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판매량, 하반기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상반기 판매량, 하반기 판매량, 그리고 연간 판매량은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안 된다. 그쵸? 자, 반드시 두 번째로 부분합을 수행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를 한 다음에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하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조사별로 해서 상반기 판매량과 하반기 판매량의 평균이 잘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분합에 대해서 표서식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표서식을 지정할 영역이 해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쵸?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리본 메뉴 상단의 홈 탭으로 들어가서요. 홈 탭에 보면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스타일 그룹에 표서식이 있네요. 자, 문제에 보면 표서식을 흰색 표 스타일 밝게 1로 적용하라고 하네요. 해당 표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서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흰색 표 스타일 밝게 1이 되겠네요. 그쵸? 해당 표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범위를 지정하고 표 서식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잘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범위 지정을 안 하고 하셨으면 해당 부분에서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부분합의 결과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이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할부금 계산표는 대출 원금, 연이율, 상환기간을 이용하여 월 납입 금액을 계산한 것이라고 하네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상환기간에 따른 월 납입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즉, 소괄로 2번 문제는 데이터 표 관련 문제가 되겠네요. 자, 데이터 표 관련 문제는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어떤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을 계산하는 것이 데이터 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만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을 때, 자, 기본 요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할인율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값이 두 개가 있었어요. 변화하는 값이 두 개가 있는 유형이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이 되겠는데요. 자, 아무튼 이때 데이터표를 계산할 때는 기본 요금과 할인율이 교차하는 해당 부분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에 관련된 수식을 작성을 하고요. 저희가 데이터표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자, 해당 부분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데이터표에서 어떤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을 계산해주게 되는데 어떤 값의 변화가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기본 요금과 할인율과 같이 두 개가 있으면 두 변화하는 값이 교차하는 곳에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데이터표를 수행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제는 상환 기간에 따른 월납입 금액이에요. 즉, 변화하는 값이 하나라는 거죠. 자, 상환 기간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건데요. 상환 기간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건데, 이렇게 변화하는 값이 하나일 때는 관련된 수식을 저희가 값을 계산할 위쪽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화하는 값이 하나잖아요. 즉, 문제에 보면 상환기간에 따른 월납입 금액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값이 상환기간 하나예요. 자, 이럴 때는 저희가 결과값을 구할 곳 위쪽에 관련된 수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해당 기본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 요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고요. 그리고 11,000원, 그리고 12,000원, 이렇게 기본 요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해당 기본 요금은 열에 적용이 되는 거죠. 즉, 어떤 1열, 2열, 3열이라고 했을 때 해당 10,000원이라는 것이 해당 부분들의 기본 요금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11,000원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연립역셀에 들어갈 부분이 기본 요금이 있는 부분이 되고요. 할인율이 행입력셀에 들어갈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기본 요금 같은 경우에 연립력셀에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조금 이따 문제에서 보겠지만 상환기간 같은 경우는 연립력셀에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입력셀에 들어갈 부분은 없고 해당 부분에서 변화하는 값은 하나이기 때문에 열입력셀에 해당 상환기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표에서 어떤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을 계산할 때 변화하는 값이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관련해서 엑셀에서 바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이 소걸로 2번 데이터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출 원금이 있고요. 연이율이 있고요. 그리고 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즉, 대출 원금, 연이율, 상환 기간을 이용해서 월 납입 금액을 계산한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 보게 되면 상환 기간에 따른 상환 기간이 여기 있습니다. 상환 기간에 따른 월 납입 금액을 해당 부분에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문제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과값을 표현할 곳 위쪽에 해당 부분에 관련된 수식을 먼저 적고 데이터표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F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등호를 입력한 다음에 B8셀의 수식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등호를 입력하고 B8셀을 바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해당 B8셀에 작성한 수식 있잖아요. 해당 수식을 작성해 주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F3셀에 B8셀을 바로 지정해주는 게 더 편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표를 통해 결과값을 구할 해당 범위의 위쪽에 관련된 수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표를 바로 수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바로 수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데이터표를 수행할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이 3셀부터 해서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분석에 보게 되면 데이터표라고 있다, 그쵸? 해당 데이터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입력 셀과 열입력 셀이 나오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관련된 내용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변화하는 값이 하나입니다. 그쵸? 상환 기간만 행입력 셀 또는 열입력 셀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 상환 기간이 앞서 문제에 말씀드렸듯이 열입력 셀에 들어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입력 셀에 상환 기간 관련된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기간이 B7셀이 되겠네요. 해당 상환 기간을 지정하고요.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상환 기간에 따라서 월 납입 금액이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표 관련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해당 문제를 마무리할게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데이터표 관련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쵸? 파트 1에서 풀었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이 되겠는데요. 데이터표는 어떤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을 계산해주는 게 데이터표였습니다. 그쵸?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은 변화하는 값이 두 개였어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기본 요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할인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 변화하는 값이 교차하는 곳, 즉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됐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서 저희가 데이터표를 계산했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포인트 첫 번째는 해당 부분에 수식을 입력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었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행입력셀과 열입력셀을 지정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었었는데요. 자, 해당 기본 요금 같은 경우에 기본 요금이 10,000원, 그리고 11,000원, 그리고 12,000원 이렇게 있을 때 해당 기본 요금은
이렇게 열 방향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본 요금이 열 입력셀에 들어갔고요. 해당 할인율 같은 경우 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5%, 10%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할인율은 행방향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행 입력셀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 해당 부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데이터표 관련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변화하는 값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변화하는 값이 하나일 때, 자, 저희가 결과를 표현할 결과값의 범위가 있고요. 해당 범위 위쪽에 관련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수식을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해당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열 입력셀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했었다. 그쵸? 해당 부분, 즉 상환 기간이 있는 부분을 열 입력셀에 지정만 해주시면 데이터표 관련 문제의 풀이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데이터표 관련 문제는 문제가 나오는 출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당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데이터표에서 크게 실수할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데이터표 관련 문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고요. 소괄로 2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유형이 되겠네요. 기타 작업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문제 배점은 20점이 되겠고요. 소괄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작업도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다, 그쵸? 자, 소괄로 1번은 주로 매크로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자, 소괄로 1번은 매크로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매크로 관련 문제 아주 쉬웠다, 그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라고 하고요. 각 5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각각 5점씩 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총 예약 영역에 평일 예약, 주말 예약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라고 하고요. 매크로 이름은 총 예약이라고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썸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양식 컨트롤의 단축 컨트롤을 해당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를 총 예약으로 입력한 다음에 해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저희가 앞서 작성했던 총 예약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총 예약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축 컨트롤을 추가한 다음에 해당 단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작성했던 총 예약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겠다. 그쵸?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입니다. E4에서 E11 영역에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0.87이 있으면 87%가 나타나도록 백분율 스타일을 지정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매크로 이름은 백분율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동일 시트의 해당 영역에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는 백분율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해당 도형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작성했던 백분율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의 유형도 당연히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매크로 관련 문제를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타 작업의 매크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해당 총 예약에 평일 예약과 주말 예약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매크로를 생성하면 되겠다. 그쵸? 자, 우선은 해당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 바깥쪽에 커서를 두고 매크로를 저장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아무 곳이나 셀을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서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 보면 총 예약이라고 매크로 이름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이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해당 총 예약이 있는 D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썸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평일 예약과 주말 예약의 합계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지정하셨으면 썸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평일 예약과 주말 예약의 합계를 통해서 총 예약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모두 설정을 했네요. 자, 이제 매크로를 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그룹의 기록 중지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양식 컨트롤에 단축 컨트롤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그룹에 보면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요. 양식 컨트롤에 단축 컨트롤 클릭해 주시고 문제에 보면 G3에서 H4 영역이라고 하네요. 해당 영역에서 Alt 키를 누르고 단축 컨트롤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식 컨트롤이 단축 컨트롤을 추가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방금 저희가 작성했던 총 예약 매크로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단축 컨트롤에 문제 보게 되면 총 예약으로 입력하라고 하네요. 총 예약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매크로 관련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고요. 한번 결과가 잘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해당 총 예약을 딜리트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요. 해당 총 예약 단축 컨트롤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 앞서 저희가 작성했던 총 예약이 잘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백분율 매크로를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매크로 이름을 백분율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이름 설정해 주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이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는 거고요. 문제 보게 되면 E4에서 E11 영역 해당 예약률이 있는 곳에서 백분율 스타일을 지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홈 탭으로 들어가서 해당 표시 형식 그룹의 백분율 스타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분율 스타일을 클릭해서 지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저는 표시 형식 그룹의 해당 부분을 눌러서 백분율 스타일을 지정을 할게요.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든 내용을 설정을 했네요. 자, 이제 매크로를 중지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코드 그룹의 기록 중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분율 매크로를 모두 생성을 했고요. 이제 도형의 기본 도형 사각형 빗면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삽입 탭으로 들어가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라고 있다. 그쵸?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도형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쵸? 사각형 빗면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 보게 되면 G6에서 H7 영역이네요. 해당 영역에서 Alt 키를 누르고 도형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의 텍스트를 백분율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하므로 백분율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 도형의 매크로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매크로를 지정할게요. 해당 도형을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백분율 매크로를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 백분율 매크로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도형을 클릭하면 백분율 매크로가 실행이 될 텐데요. 한번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해당 예약률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일반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해당 매크로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해당 도형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해당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예약률이 있는 곳에 백분율 스타일이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타 작업의 소괄로 1번 매크로 작업 관련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타 작업의 소괄로 2번 차트 작업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괄로 2번은 주로 차트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요. 해당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을 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각 2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해서 각 2점씩 총 10점의 배점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A 상사 직원 급여 명세표에서 부서명이 홍보부인 기본급, 고정성과급, 상여급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하네요.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면 기본급이 있고요. 고정성과급이 있고요. 상여급이 있는데요. 부서명이 홍보부인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원명별로 해서 기본급, 고정성과급, 상여금이 표시될 수 있도록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변경을 하라고 하네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차트의 유형을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아래쪽 그림을 보면 차트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차트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꼴은 궁서,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크기도 13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세로축의 최대값은 6천만, 기본 단위는 1000만으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보게 되면 최대값이 6천만이네요. 이렇게 최대값을 설정해 주고요. 기본 단위는 해당 부분이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쵸? 기본 단위는 1000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단위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 상여금 계열의 상여금이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상여금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고요.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 맞춤으로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관련 문제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소갈로 2번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기타 작업의 소갈로 2번 차트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데이터를 보게 되면 A 상사 직원 급여 명세표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부서명이 홍보부인 데이터만 가져오라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그쵸? 해당 홍보부인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차트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서 사용할 원본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부서명이 홍보부인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범위를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 범위를 지운 다음에 하나씩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홍보부인 데이터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떨어진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나머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 고정성과금, 상여금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준호와 김상민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네요. 해당 직원도 범위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기본급, 고정성과급, 상여금도 데이터 범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김나현 직원, 김지성 직원, 이준호 직원, 김상민 직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차트 데이터 범위를 잘 수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차트 종류를 변경하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면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누적 세로막 대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이 누적 세로막 대형이 됩니다. 자, 누적 세로막 대형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 종류를 변경을 했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차트 종류도 변경을 했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차트 제목을 수정하라고 하네요. 자, 차트 제목이 해당 급여 명세표인데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 맞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지우고요. 홍보부 직원 급여 명세표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차트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서식을 적용할게요. 자, 해당 부분의 글꼴은 궁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 굵게 해당 부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를 13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을 했고요.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세로값의 최대값과 기본 단위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세로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세로축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축서식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축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축서식 관련 창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최대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단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최대값을 우선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6천만이라고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본 단위는 1000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1000만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을 했고요. 최대값이 6천만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 단위가 1000만으로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이네요. 상여금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여금 계열이 여기 있네요. 상여금 계열을 클릭을 하고요. 우측 상단에 십자가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쵸? 해당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는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므로 해당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차트의 모든 내용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차트가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 작업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4회 기출문제의 모든 문제를 풀이해 보았는데요. 자,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 이제 2급 실기시험을 접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다음 시간에 5회 기출문제를 통해서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